시죠. 정확히 9번입니다. 보세요. 경제학에서는요,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 상태라고 본대. 잘 봐. 너네 한계비용 몰라요? 근데 뒤에 나올 거야.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이다. 다시 말해서, 손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겠죠? 한계비용이란 하면서 정의되기는 나오지. 모든 걸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지문에서 줄 겁니다.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이래. 뭐라 나와? 추가되는 비용이에요.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 한계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자원이 낭비 없이 뭐한다?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계속 나오죠? 효율적인 거. 그럼 잘 봐. 내가 만약에 뭐 10개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10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1개를 더 만들어. 그럼 11개 만드는 거겠지. 그럼 이때 이 1개를 더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한다?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한계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진대. 곡선이라고 얘기하니까 막 이런 거 곡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곡선이라고 하면은 그냥 요런 곡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제 가격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 수요는 어떻게 될 거고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근데 아무튼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나와 있지. 왜? 손해보는 거 없이 깔끔하게 따다닥 떨어지면은 사회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사회 전체라고 하면은 우리 당연히 이 사회 내의 경제 주체들이 누가? 개인이 있고, 기업 있고, 정부, 요런, 경제 주체들의 만족도가 제일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아지면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너네 가격 높아지면 안 살려고 하잖아. 거래량이 따라서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 잘 봐. 만약에 뭐 한 개에 10,000원이었던 게 있어요. 한 개에 10,000원이었던 게 있어. 그런데 가격이 뭐보다 높아지면? 한 개 비용보다 뭐하면? 높아지면. 그럼 이 얘기는 원래는 한계 비용이랑 가격이 딱 맞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수요와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곳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일치하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뭐 된다? 분배됩니다. 이런 얘기였죠.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런 얘기야. 됐니? 여기까지 되세요.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서 줄어요. 왜? 사람들이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산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이게 11,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수요는 어떻게 될 거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럼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올랐으니까 나도 사야지 이런 생각 나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하겠지. 근데 그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왜?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은 공급량을 늘려봐야 사람들이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산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생산량, 즉 공급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됐니 여기까지?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뭐한다?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 문제 없으시죠? 위에서 설명한 일반재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해 보면 어디 수준으로?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왜? 자원이 가장 어떻게 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니까 요 수준으로 맞추는 게 맞겠지.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대.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한계 비용이 매우 적다는 얘기는 추가 비용이 그만큼 뭐하다? 적다. 초반에만 많이 드는 거야. 그럼 공익 서비스에 뭐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 전기, 철도, 가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지하철도 하나 까는데 돈 엄청 많이 들어요. 몇 조씩 깨져. 그런데 그거를 늘려나가는 과정은 조금씩 좀 따라 늘어난다 이런 얘기지. 되시겠어요? 이러한 경우에 한계 비용으로 공공용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뭐 할 수 있대요? 손실을 볼 수 있대. 왜 그러는데? 한계 비용이 뭐 하니까? 매우 적으니까. 그럼 원래는 추가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더 올라야 되는데 공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만 많이 들고 이후에 가면은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겠지. 맞아? 우리 생각해보면은 지하철 요금이나 버스 요금 생각해보시면 돼요. 처음에 지하철 요금 나 어렸을 때 고등학생 기준 720원이었어요. 니네 얼마냐? 1000 얼마죠? 그러니까 300원이 오른 거야. 300원이. 우리 때 720원이었어요. 720원. 성인은 1000원이었고. 근데 지금 1500원? 이렇게 지금 돼 있더라고. 빡세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뭐겠어? 지금 이게 뭔가를 더 추가하고 하는 게 아니야. 애초에 한계 비용 수준으로 결정을 짓다 보니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이나 한정 같은 경우에도 손실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사실 지금 막 우리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 적자 개선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뭐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제일 이상적으로 가려면은 가격을 그냥 한 3,000원 올려야 돼. 이 손실을 메꾸려면. 근데 그렇게 올려도 안 돼요. 아직도 부족해. 그럼 사람들이 지하철을 못 타지. 다 버스도 뭐지? 버스도 아니지 뭐야. 다 자동차 타겠지.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 얘기가. 되시겠죠? 그러면은 너네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뭐야? 공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으로 할 때 무엇이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한다. 요게 좀 특이한 지점이지. 됐니? A 섹터예요. 예컨대 예를 들어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한대.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톤당 1달러니까 계속 가면은 1톤, 2톤, 3톤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총 비용은 얼마가 돼?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수준으로 늘어난대요. 그럼 총 비용이란 말이 나왔네? 그럼 이 총 비용이란 얘기는 뭐 더하기 뭐겠어? 초기 시설 투자 비용에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한계 비용까지 합치는 게 무엇이다? 총 비용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톤당 평균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이런 식으로 줄어든대. 지금 뭘로 나눈 것 같아? 총 비용을 나누기 1, 나누기 2,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한 것 같아요? 나누었다. 지금 이 얘기지.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줄어들지 않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야? 한계 비용까지 얼마였어요? 톤당 얼마? 1달러였지. 아무리 늘어난다라고 해도 절대 한계 비용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그게 지금 어디 나와 있어? 여러분들 39번에 나와 있죠. 39번 봐봐. 보이니? 평균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한계 비용이 있지. 그럼 그 말은 뭐야? 평균 비용이 이렇게 떨어져도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을 때 절대 2m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빨간색 선이 초록색 선이 한없이 뭐한다? 가까이 갑니다. 이런 얘기지. 가까이 간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요금을 결정하면 총 비용보다 뭐가 적어? 총 수입이 적기 때문에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지. 왜 그럴까?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얘기지. 이해돼? 그럼 원래라면은 한계 비용 밑으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데 평균 비용이
그럼 원래 이상적인 건 어떻게 돼야 돼? 평균 비용이 결국엔 최종적으로 한계 비용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높아요? 적어야 손해를 봐, 안 봐? 안 본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세요? 왜? 한계 비용이 한 단위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이잖아. 근데 그 드는 비용을 메꾸려면은 한계 비용보다는 뭐 해야 돼? 낮아야지만 손해가 메꿔진다 이런 얘기지. 됐니?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 비용보다 총 수입이 적기 때문에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돼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얼마만큼 손실 분만큼 뭘 줘요? 보조금을 주는 거야. 서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한계 비용으로 하면은 한계 비용까지 절대 안 내려가. 그 밑으로 절대 안 떨어져. 그래서 어디까지로? 평균 비용 수준으로 딱 정해버린다 이런 얘기지. 됐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 모든 경제 주체는 손해를 보려고 해, 안 해?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메꿔주는 거야. 그래서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분에 들어갈 재원, 재산 같은 것들이 뭐 하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봐. 봐봐. 너네가 만약에 코레일에 보조금을 준다라고 생각해볼게요. 정부가. 그러면은 코레일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보조금을 주게 되니까 당연히 정부가 다른 사업에 써야 될 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지. 비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아져서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지. 너네가 선생님 총 수익 총 비용 이거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봐봐. 원래는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임의로 제가 그려볼게요.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얘는 절대 한계 비용 밑으로 가? 못 가? 못 가요. 수요를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수요 공급 곡선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수요 공급 곡선까지 몰라도 되는데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을 이제는 어디에서? 빨간색 부분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교차하는 부분에서 가격을 형성하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이해돼? 그럼 이렇게 되면 총 비용과 총 수입이 어떻게 된대요? 같아집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총 비용과 총 수입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나가는 것도 100이라고 치면은 들어오는 것도 얼마란 얘기야? 100이니까 기본적으로 손실은 발생이 안 해. 안 해요. 흑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자도 아닌 거야. 그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 얘기지.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겨. 아까 우리 뭐라 했었어? 가격이 어디에 딱 맞으면 돼요? 한계 비용이 딱 맞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랬을 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지. 됐니? 끝났어요. 끝났어. 그럼 가보자. 38번 보세요. 1번 봐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만족도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극대화 되겠죠.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경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낮을 거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한계 비용과 같은 경우에 비해 결국 그 재화에 무엇이 줄어들어요? 생산량이 줄어들어.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니까.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은 서로 같아. 당연하지. 4번. 정부는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보조금 정책.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커요. 지금 저 경우죠.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에서 결정해버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손해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하지만 문제는 발생하죠.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안 돼? 안 돼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자원의 낭비가 심화될 수밖에 없겠지.
됐니? 그게 답이 몇 번인 거야? 5번이 되시는 거지. 39번 가보자. A에서요, 수도요금을 결정하면 수도사업자는 손실을 봅니다. 보세요. A 섹터입니다. A 부분이야. 이 부분 어디예요? 뭐라 나와 있어? 한계 비용이지. 그럼 가격이 한계 비용에서 결정되면은 자원이 어떻게 되겠어? 효율적으로 배분되죠. 하지만 수도사업자는 뭐 하게 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야. 어느 부분에서 손실을 안 봐요? 평균 비용이랑 뭐가 만났을 때, 수요가 뭐 했을 때, 만났을 때 총 비용과 총 수입이 뭐해지기 때문에, 같아지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지. 됐니? 2번. A에서 수도요금을 결정했어요. A야, 한계 비용. 수도요금은 톤당 1달러다. 잘 봐. 수도요금이 톤당 1달러인 이유는 뭐예요? 한계 비용이 얼마이기 때문에 한 단위 오를 때마다 얼마씩 올라. 지문에서 1달러씩 오르죠?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에서 형성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얼마로 세팅된다? 1달러로 세팅된다. 그래서 톤당 1달러다 이런 얘기지. 3번. B에서 수도요금을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B에서. 그럼 평균 비용에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비효율적 배분이 일어날 테지만 중요한 건 뭐야? 총 비용과 총 수입이 서로 뭐하다? 같은 지점. 그래서 뭐해? 총 비용이 뭐하다? 같다. 4번. 수돗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격차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지? 눈으로 보이시죠 이거는? 네. 하지만 절대 한계 비용 밑으로 내려가 안 가? 안 가. 5번. 요금 결정 지정이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A에서 B로 이동해요. 그럼 이 말은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겠어? 원래는 한계 비용에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아. 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낭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걸 어디로 올린 거야 지금? 평균 비용으로 올렸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이해되니? 여기까지 돼? 40번. 얘는 3번이죠. 추정하면. 디귿 봐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이라고 나와있죠. 생각하는 거랑 추정은 다르다. 생각은 뭐겠어? 고려하면 이렇게 바꿔야겠지. 추정은 뭐예요? 추측하는 거지? 추정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35페이지로 가봅시다. 이제 우리 법률 용어를 좀 가보실 겁니다. 예, 한번 봐보시죠. 우리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줄게. 일로 와봐.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법지문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냐면 강제성을 동반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강제성이라는 얘기는 위반을 하거나 어길 시에 처벌을 받는다라는 얘기랑 동일한 말이에요. 위반하거나 어길 시에 처벌이 따른다. 그래서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니? 그럼 잘 봐. 그럼 이런 법을 통해서 강제성을 동반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약. 들어보신 적 있지? 근로계약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맞아? 이런 계약 같은 경우에도 서로 다른 주체가 있어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거든 상관없어. 서로 다른 주체가 있어요. 주체 A가 있고요. 주체 B가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봐. 주체 A가 주체 B와 서로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거야. 근데 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무엇으로 묶이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얘네들은요 전부 다 법이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되니? 법으로서 뭐 한다? 계약을 규정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됐어? 그럼 잘 봐. 만약에 얘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볼게요. 너네 이제 막 약관 동의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약관 동의서 같은 경우에도 은행 대 개인이 서로 뭐 하는 거야?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이 주체 A가 주체 B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해봅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 A는 주체 B에게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뭘 갖냐면요. 의무를 가져요. 요거 잘 이해해야 돼. 서비스를 제공할 뭘 갖는다? 의무를 갖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주체 B는 주체 A한테 뭘 요구할 수 있냐면은 서비스를 제때제때 제공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걸 가져요. 권리를 갖습니다. 들어봤니? 권리. 그럼 잘 봐. 그럼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의무와 권리. 의무는 뭐야?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 해야만 하는 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권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법적 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권리에 들어갑니다. 이해되니? 너희 생각해봐. 자유권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자유권이 뭐야?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투표권은 뭐예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은 의무와 권리 중에 더 센 거는 어디에 들어갈까? 의무에 들어가요. 왜? 의무는요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뭘 받게 돼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얘기야. 너희들 만약에 납세를 하기 싫어, 세금 내기가 싫어, 거부한다 쳐봐. 그럼 끌려가요. 너네 남자들은 군대를 안 가? 끌려가요. 이해되니?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의무와 권리로서 나눠지게 되고,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고, 의무는 뭐 한다? 이행하고요. 권리는요, 행사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좀 잘 알고 계셔야 돼. 의무는 이행하는 거고요. 권리는 뭐 한다? 행사한다. 되시겠죠? 요 두 가지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게 강제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야. 되시겠지? 당연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이고, 그럼 이런 거를 판별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원입니다. 됐니? 만약에 여기 두 사람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법원에 가서 누가 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고 누가 의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런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는가, 이런 것들을 무엇에 기반해서, 법에 기반해서 법원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이를 가려낼 겁니다. 이해되니? 일로 와볼게.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요, 뭐라 나와있어? 법률 효과 다 상관없어요.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 요구 조건, 그것들을 규율합니다. 그럼 법률 효과는 뭐야? 어떤 법을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함에 따라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법률 효과겠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를테면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 이 불법행위는 뭐야? 법을 뭐 한 거예요? 어긴 거를 얘기하지. 그럼 강제성이 동반되니까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가해야 돼. 그래서 여기 뭐라 나와요?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나와있지. 이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뭐겠어? 책임을 진다. 즉 만약에 여기 있는 주체 A가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주체 B한테 손해를 입혔어. 근데 우리 손해보는 건 참을 수 있니 없니? 못 참죠?
그러니까 A는 B가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봐봐.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성립하는 요구 조건을 이렇게 정해요.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다. 체크나 말미암다. 무엇으로 인해 무엇이 원인이 되어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고의나 과실이 원인이 되어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고의나 과실은 뭘까? 고의는 내가 일부러 한 거고요. 과실은요.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은 경우지. 맞아? 그런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요. 바로 그 위법 행위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는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관계. 체크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의한 관계예요. 이해되니?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 요건들이 여기 뭐라 나와 있어?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모두 충족.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뭘 배상한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법률 효과, 즉 뭔가가 적용되고요. 그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손해를 뭐 해야 된다? 배상해야 될 책임. 다른 말로 뭐겠어? 의무.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서도 이런 얘기를 써요. 만약에 두 사람 간에 이런 계약을 맺었어. 어떤 계약이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B는 당연히 뭐 해야 돼? 먹고 째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돈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럼 잘 봐. 그러면 A와 B 사이는 서로 계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계약은 무조건 어디에 근거를 하고요? 법에 근거를 하게 되고요. 둘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걸 하지 않으면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지. 가능하니? 그럼 잘 봐. 그럼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일단 돈을 줘야 되죠? 일단 돈을 줘야 돼. 그럼 일단 첫 번째. 돈을 빌려줌으로써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안 빌려주면 안 돼.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무엇이 발생할까? 의무가 발생하죠. 의무가 발생해. 두 번째는요. 돈을 빌려줬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 B한테 돈을 받아야겠지. 돈을 돌려받음을 요구할 수 있는, 돌려주기를 요구하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야. 되세요? 그럼 얘는요? 첫 번째, 여기 있는 B는 돈을 뭐 해야 되는? 갚아야 하는 뭐가 발생해? 의무가 발생해요.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두 번째는요. 여기는 A한테 돈을 달라. 첫 번째 일단 돈을 일단 빌렸잖아. 빌려면은 A가 B한테 뭐 해야 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됐니? 그래서 이런 계약들은요, 전부 다 의무와 무엇이 있다?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의무와 돈을 돌려주기 요구하는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무 and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무는 뭐겠어? 돈을 뭐 해야 되는? 갚아야 하는 의무, 이게 채무. 돈을 돌려주기를 요구하는 권리, 이걸 뭐라 부르고?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걸 채무라 부르고요. 얘를 채권이라 부른다 이런 얘기지. 들어보신 적 있죠? 채무자, 채권자 들어보신 적 있지? 얘도 봐.
사법은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는 뭐가 존재한대?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누가? 여기 있는 개인과 개인들에 대해서. 계약의 구체적 내용 결정들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하고요.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뭐가 우선시된다?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돼. 이게 참 위험한 어떤 발상일 수도 있긴 하는데, 내가 만약에 얘랑 내가 이자율 60%로 돈을 빌려줬다 해볼게. 우리나라 법정 최고 이자율은 19%입니다. 연 19%예요. 근데 내가 얘한테 60%의 이자율로 빌려준 거야. 그런데 얘가 거기 동의했어. 지장을 찍었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둘 사이에 뭐가 성립했다?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당연히 60%로 돈을 빌리면은 갚기가 어떻겠어? 힘들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단 당사자들이 그 법에 속하는 법률 규정과 어긋나게 되면 뭐가 적용되는 거야?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뭐라 부른다? 임의법규. 법과 규칙인데 그걸 뭐 임의대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지. 되니? 언니 왜 기대서 자 죽여버린다. 사유재산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뭐한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이지. 공산주의는 이딴 게 없어요.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슨 행위? 무상처분행위. 대표적으로 기부 같은 게 있겠죠.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뭐 될 수 있대요? 번복될 수 있대. 그래서 만약에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물려주는 거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대요. 너네 유류분 몰라. 어차피 이 지문에서 나오긴 하지만은 유류분 모른다 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뭐가 발생한다? 권리가 발생한다. 되니? 왜 그럼 유류분권이 왜 나오는 건데? 생각해봐. 야 너네 무슨 뭐 상속을, 저는 상속받을 것도 없지만은 상속을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뭐 300억이 있어. 근데 갑자기 나한테 300을 안 주고 이 300을 모조리 다 사회에 기부해버린 거야. 네. 그럼 what the fuck이잖아요. 나의 의사와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류분권이라고 하는 거를 행사해야 된다 이 얘기지. 왜? 상속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 근데 내 그 권리가 실현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니까 그걸 보호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유류분권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야. 되시겠죠? 얘도 특허권은, 그럼 얘는 무슨 뜻이겠어? 특허에 대한 뭐야? 권리.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여기 뭐라 나와 있니?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은 뭐야? 자신만 쓸 수 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가져가서 쓰려고 그래. 그럼 이건 뭐야? 처벌을 받는 거야. 근데 개런티라는 개념이 있죠. 내가 발명한 특허에 대해서 로열티를 제공하고 개런티를 주면 물질적으로 돈으로 뭐 하게 되는 거야? 거래가 형사되는 거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계약이죠. 그게 되면 특허권 쓸 수 있겠지. 한편 영업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할 때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 두 글자,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 뭐 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뭐 어디 뭐 음식점의 레시피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 가끔씩 이제 막 유튜브 쇼츠에 어디 뭐 엽기떡볶이 몇 년 알바한 사람의 꿀팁 하면서 비법 소스 제작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사실 영업비밀 유출이야. 아마 계약서상 있을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게 이제 경쟁업체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개 심각해지지. 경쟁업체로 넘어가서 똑같은 맛이 만들어지면은 다 뒤지자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요새는 아마 그게 못 올라올 거예요. 아마 다 내리라고 할 거야. 본사 쪽에서 이제 클레임 걸어가지고 영상 내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쓸 수 없는 자신만의 권리다 이런 얘기야. 권리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차피 배울 거예요. 2학기 때 배워요. 법 관련해서 배울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어차피 다 배워요. 다 배워. 뭐 귀찮아, 머리 쓰기 싫어, 졸려, 내 할 바 아니라고. 망하는 거는 2점수지 내 점수냐? 니들이 열심히 해야 될 걸 왜 나한테 짬 때리는 거야?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적용하기 10번이랑 11번을 할 겁니다. 얘도 어렵다잉. 준비 잘 해오시길 바랄게요.